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봉옥입니다. 어제 출근길에 문득 먼 산을 이렇게 바라봤는데요. 온통 새하얀 아카시아가 그렇게 흐드러지게 피어 있어서 내 마음도 환해지는 그런 기분이었습니다. 계절의 여왕이라는 5월이 지금 이렇게 지나가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의 마음의 풍경은 어떠신지 궁금해집니다. 우리들은 너나 없이 가끔 이렇게 외롭다고 느낄 때가 많은데요. 그럴 때면 제가 가끔 읊조리는 시가 하나 있습니다. 오늘은 먼저 그 시를 낭독해 드리고 오늘의 초대 손님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외로우니까 사람이다. 정호승. 그대 울지 마라. 외로우니까 사람이다. 살아간다는 것은 외로움을 견디는 일. 공연이 오지 않는 전화를 기다리지 마라. 눈이 내리면 눈길 걸어가고 비가 오면 빗속을 걸어라. 갈대숲 속에 가슴 검은 도요새도 너를 보고 있다. 그대 울지 마라. 외로우니까 사람이다. 가끔씩 하느님도 눈물을 흘리신다. 공연이 오지 않는 전화를 기다리지 마라. 산그림자도 외로움에 겨워 한 번씩은 마을로 향하며 새들이 나뭇가지에 앉아서 우는 것도 그대가 물가에 앉아있는 것도 그대 울지 마라. 외로우니까 사람이다. 살아간다는 것은 외로움을 견디는 일. 공연이 오지 않는 전화를 기다리지 마라. 그대 울지 마라. 어떻습니까? 외로우니까 사람이라는 표현이 참으로 이렇게 인상적인데요. 지금 외롭다고 느끼시는 분들은 위로가 좀 되셨는지 모르겠네요. 이렇게 사람의 마음을 매만져 주는 것이 시라는 점에서 시가 우리에게 큰 힘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초대 손님을 모시고 책질을 본격적으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 포천시와 연천군을 지역구로 하는 새누리당 김영우 의원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신앙송 방금 이렇게 들으셨는데요. 네. 의원님도 이렇게 가끔 외로움을 느끼시는지 궁금하고요. 요즘은 더욱이나 육사 지방선거가 코앞이라서 외로움을 느낄 겨를도 없을 것 같은데 요즘 근황이 어떠신지요? 근데 답변 드리기 전에요. 예. 신앙송을 엄청 잘하시네요. 예, 굉장히 감동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대 울지 마라 그러는데 오히려 그냥 그 눈물이 울컥 이렇게 쏟아질 정도로 감동을 받았는데 흔히 이제 정치인 그러면 바쁜 직업 아니겠습니까? 예. 근데 이제 많이 바쁘고 또 사람들을 많이 만나지만 또 우리 정치인에 대한 이제 기대도 높고 막 그렇죠. 예. 근데 이제 우리가 아무에게도 이야기할 수 없는 그런 상황도 많죠, 사실은. 예. 그럴 때 제일 좀 고독하고 외롭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외로울 때 많죠. 예. 요즘 굉장히 바쁘시죠? 예,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육사 지방선거가 또 다가오고요. 그래서 이제 지역에 또 내려가서 우리 그 후보자들 예. 도와야 되는 입장이다 보니까 굉장히 조급합니다. 예. 예. 의원님의 홈페이지를 보고 가슴이 뭉클했거든요. 그 환경미화원의 아버지를 이렇게 두셨는데 그것을 이렇게 있는 그대로 이렇게 드러내시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그걸 보고 정말 이렇게 뭉클하고 울컥하기도 했는데 의원님께 아버님은 어떤 분이셨습니까? 그 책을 보셨다고 그러니까 뭐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아버님은 2006년도에 돌아가셨죠. 예. 예, 그때 이제 78 그때 78세 때 돌아가셨는데 한 20여 년을 이제 그 환경미화원을 하셨어요. 그래서 경제적으로는 조금 어려웠지만 그래도 저는 지금 돌아가신 아버님 생각하면은 예. 정말 성실함 그 자체였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추울 때나 뭐 더울 때나 특히 겨울에 새벽 4시에 일어나셔서 4시 반쯤 출근을 하셨어요. 근데 감기가 걸리셔가지고 콜록콜록 하시면서도 제 기억에는 한 번도 빠지신 날이 없는 걸로 제가 기억이 돼요. 그 정도로 하루도 빠지지 않고 그 거리에 나가서 거리를 이제 청소를 하셨는데 그런 기억을 되살릴 때 저는 참 성실한 분이다. 정말 최선을 다해서 사신 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의원님의 어린 시절을 보니까 운동을 좋아하시고 잘하신 모양이에요. 축구나 특히 이런 그 태권도인가요? 그런 운동을 처음에 이렇게 좋아하셨는데 그 특기를 살리지 않고 고려대학교를 이렇게 입학할 때는 정치외교과를 또 가셨더라고요. 네, 예. 그 이유가 있으십니까? 저는 이제 운동을 좋아했어요. 그래서 낮에는 학교 축구부에서 이제 축구를 했고요. 밤에는 이제 또 바로 또 도장에 가서 그 태권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때는 이제 운동을 잘하면 출세를 하는 거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어렸을 때. 그래서 나중에 그 태권도가 이제 올림픽 종목이 되면 그 올림픽 메달리스트가 되면은 뭐 연금이 나온다. 이런 얘기를 제가 이제 선배들한테 많이 들었어요. 이것도 이제 저도 잘 되고 부모님께도 효도하는 길이겠구나 생각을 해서 엄청나게 운동을 열심히 했죠. 근데 역시 운동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그것도 여러 가지 이제 경제적인 그 뒷받침도 있어야 되고 또 체력적인 그런 또 준비도 돼야 되죠. 그래서 그거보다는 그래도 공부를 하는 게 낫겠다 생각을 하던 차에 특히 중학교 1학년 담임 선생님께서 영우 너는 효도하고 싶으면 공부하는 게 훨씬 낫겠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운동부에서도 빼주시고 해가지고 이제 공부를 하게 됐죠. 그리고 이제 저는 또 정외과에 간 이유는 이제 외교관이 되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했었어요. 그 외국말도 좀 잘하면 좋겠다. 그리고 외국에 나갈 수 있다는 게 큰 특권 아니겠습니까? 예전에는. 요즘에야 뭐 이제 해외 많이들 나가지만 그래서 외교관에 대한 그 꿈이 좀 있었죠. 고향이 경기도 이렇게 포천이고 또 포천하면 북한하고 이렇게 인접한 지역이라서 이렇게 상당히 그 많은 그런 그 북한과의 관계된 그런 추억거리가 많이 있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특별히 그렇게 북한과 인접한 지역에서 태어났다는 것이 의원님의 인격 형성이나 이렇게 성향에 좀 이렇게 영향을 끼쳤는지 궁금하고요. 최근에 남북 관계가 뭐 좋지 않는 상황에서 그 통일 대박을 위한 그 새로운 통일 뉴딜 정책을 이렇게 의원님이 또 제안하시고 또 그런 통일 관련해서 많은 이렇게 의견을 내놓으셨더라고요. 그런 말씀을 좀 해주시죠. 네. 그 포천 또 특히 이제 또 제 지역구는 이제 또 연천이기도 하고 연천 포천인데 그 전방이다 보니까 어렸을 때 아무래도 군인들을 많이 보면서 자랐죠. 그 다음에 이제 전차, 우리 흔히는 이제 탱크라고 그러죠. 탱크가 이제 그 길에 많이 다녔고, 또 미군들도 와서 훈련도 하고, 그리고 이제 또 사격 훈련, 포 훈련 하면 이제 그런 소리를 또 들을 수 있었고요. 그러니까 어릴 때 우리 그 지역이 전방 지역이다 보니까 굉장히 어떤 저희가 뭐 전쟁 세대는 아닙니다만은 그런 그 뭔가 어떻게 보면 좀 으시시하고 또 발전이 굉장히 더딘 지역이었죠. 그래서 이제 나중에 성장하고 보니까 이런 것이 남북 관계가 긴장 상태고, 한반도가 분단돼 있고, 이렇게 분단 국가는 좀 한계가 있구나, 발전하는 데 있어서도. 지금도 전방 지역에서는 집 같은 거를 새로 짓거나 리모델링도 못 합니다. 아주 최전방은. 그게 이제 경제적인 손실로 그대로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역시 이 분단의 아픔도 제가 좀 체험이 되고요. 그 다음에 통일에 대한 절실함, 통일에 대한 염원도 그만큼 이제 커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지금도 국회에서 이제 상임위가 외교통일위원회입니다. 외통위에 있고, 처음에 국방위에 있다가 지금 재선 때도 계속 외통위에 있는데, 통일에 대해서 좀 역할을 하고 싶어요. 이것은 저의 어떤 바람이기도 하고, 지역적인 차원에서도 통일로 가는 시대에 있어서 우리 연천, 포천, 이 접경 지역의 역할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그래서 앞으로는 남북이 접경 지역에 대한 관리 같은 거, 거기 뭐 학술 교류할 것도 많고, 학술적으로 발굴할 때도 많고, 또 남북 그 문화적인 교류를 한다든지 경제적인 교류를 하더라도 접경 지역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앞으로 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서 제가 그 방면에 굉장히 그 노력을 좀 하고 있습니다. 예. 포천의 그 제가 시인들을 좀 알거든요. 그래서 그 시인들을 만나면서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 의원님과 이렇게 비슷한 나이 또래인데 어린 시절에
학교 가면서 삐라 같은 것을 많이 주워가지고 삐라. 네. 예, 뭐 파출소에도 갖다 주고 학교에도 갖다 주고 그런 경험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의원님께서도 그런 비슷한 경험이 많으실 텐데 어린 시절을 어떻게 보냈는지 궁금해요. 어렸을 때는 그러니까 뭐 아주 어렸을 때는 그 동산에서 놀이 같은 거 많이 하죠. 특히 예. 전쟁 놀이 같은 거 많이 하죠. 그 저기 뭐야 나무 잎사귀 큰 잎사귀 가지고 뭐 저기 모자도 만들어서 쓰고 예. 말이죠. 전쟁 놀이 하다 보면은 삐라도 많이 주웠습니다. 그래서 삐라 이제 학교에 갔다가 뭐 신고도 하고 많이 갖다 주면 우리 뭐 연필도 받고 뭐 노트도 받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런 기억이 좀 나고 특히 어린 시절에 뭘 제일 많이 했냐 그러면 역시 저는 운동이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저는 또 모태신앙이다 보니까 이제 성당에 또 열심히 나간 기억이 나고 또 성당에서는 이제 신부님이 외국분이었어요. 또 수녀님들도 다 외국분이고 그래서 제가 외교관에 대한 꿈을 키웠는지 모르겠지만은 그런 좀 기억이 나고 아무튼 뭐 열심히 놀았던 것 같습니다. 마음껏. 요즘 어린이들에 비하면 좀 행복하게 컸죠. 예. 그 YTN이 만들어지면서 거의 뭐 창립 멤버식으로 YTN 만들어지자마자 이렇게 들어가셨잖아요. 네. 그래서 YTN에서 기자 생활을 하시고 그랬는데요. 기자 생활을 하시기까지 내가 기자가 되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그런 계기는 무엇인지 궁금하네요. 제가 그 언론사에 들어간 건 이제 1994년도인데 그 전에 이제 1990년, 뭐 89년, 90년 그 무렵이 이제 그 사회주의가 좀 붕괴되는 시기였습니다. 그 유럽의 사회주의가 붕괴되고 특히 러시아가 해체되고 고르바초프가 뭐 페레스트로이카 뭐 이런 그 개방 운동을 했죠. 그래서 굉장히 세상의 어떤 뭐라 그럴까 기존 질서가 완전히 뒤바뀌는 이런 변화의 시대였어요. 그래서 이런 때 우리나라도 굉장히 많이 변했지만은 그런 그 변화에 대해서 뭔가 좀 변화의 뭐라 그럴까요? 그 내용도 알고 싶고 앞으로의 방향도 좀 알고 싶고 그런 걸 좀 취재를 좀 하고 싶었죠. 그래서 기자가 되는 것도 좋겠다. 이렇게 해서 이제 기자에 응시하게 됐었죠. 근데 언론사에 들어가기가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막 여러 군데 떨어지고 근데 그때 이제 한국의 뭐 YTN이다, 한국의 CNN이다 해가지고 YTN이 이제 그 개국을 하게 됐는데 그 개국 전에 1년 전에 이제 들어가서 시험 방송하고 그러고 나서 그 이듬해 이제 개국이 됐죠. 예. 그 기자하면 최상층부터 사회 밑바닥까지 수많은 사람들을 만날 수 있잖아요. 취재할 수 그렇죠. 있잖아요. 네. 특별히 기억에 남는 취재원이 누군지 궁금하고요. 또 그렇게 그 기억에 남는다면 기억에 남은 이유는 무엇인지. 네. 저는 그 기자를 할 때 이제 사회부도 해보고 뭐 기동취재부, 문화부 다 해봤습니다. 그래서 문화부 때는 이제 그 작가들을 많이 만났어요. 오늘 이제 우리 또 온북 TV 와가지고 굉장히 그 옛날 기억이 새록새록 나는데 뭐 박완서 선생님이나 또 이문열, 또 이회수, 뭐 은희경 이런 분들 다 이제 만나서 취재해본 경험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돌이켜보면 또 기억에 나는 것은 그 당시에 신장 이식 수술을 해준 분이 계세요. 어떤 그 아주머니인데, 여성분인데, 그 본인하고 직접적으로 혈연 관계가 없는 그 학생한테, 제 기억에 학생한테 그 신장 이식 수술을 해준 그런 케이스를 제가 그 취재했던 기억이 납니다. 좀 심층 취재였죠. 그래서 그때, 우리가 혈연 관계에 있는 상황에서도 그 하기 어려운 건데, 전혀 모르는 사람인데도 어떻게 이렇게 그게 돼가지고, 연결이 돼가지고, 신장을 이식 수술을 해주더라고요, 이식을. 그래서 그때 굉장히 그 취재하면서도 제가 그 감동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게 기억이 나요. 그래서, 그런 경우도 있구나. 우리가 정말, 우리 사회가 지금 어렵다고 하지만은 그런 분들이 있으니까 그래도 우리 사회가 유지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납니다. 그분 제가 사실 조남도 기억하기가 어렵죠. 너무 오래돼서.
근데 그런 생각이 좀 나네요. 예. 아, 훌륭한 분이시네요. 정말 감동적이네요. 네. 우리는 그 헌혈 한번 하려고 해도 꺼려하는 사람이 많은데 네. 자기 신장 하나를 이렇게 떼어서 남에게 이식해 준다. 이건 정말 아유. 네. 또 한 가지는 기자를 하면서 수많은 사건을 이렇게 목도했을 텐데 가장 기억에 남는 사건이라면 어떤 게 있습니까? 요즘 그 세월호 사고 때문에 이제 온 국민이 애도하고 있고요. 그 희생자 가족들은 정말 그 아픔이 너무나도 클 텐데, 저도 사회부 기자할 때 이 산풍 사고가 났습니다. 그때가 1995년도죠. 6월 달인데 그때 500명 이상의 사망자가 발생을 했죠. 그래서 그걸 직접 취재를 했고, 특히 오랜 기간 취재를 했습니다. 그때 집에도 못 들어가고 계속 취재를 했는데, 또 우리는 또 생방송으로 이제 뉴스를 전달해야 되는 미디어였기 때문에 그때 기억이 다시 나요. 그래서 그때 정말 그 희생자 가족들 많이 만나봤고, 또 그 사고가 일어나고 1년 이후에 산풍 사고 그 후 1년이라는 또 다큐멘터리를 또 직접 만들었어요. 그때 그 기억이 제일 많이 나고요. 이 정말 그 안전에 대해서는 우리나라가 정말 새로운 제도, 대책과 함께 새로운 문화를 좀 우리가 만들지 않으면 근본적으로 이런 게 해결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요즘에서 다시 또 하고 있죠. 기자 일을 하시면서 그 많은 보람도 이렇게 느끼실 테고 또 때로는 내가 이렇게 기자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 어떤 힘도 되지 않는구나, 이렇게 절망을 느낄 때도 있었을 것 같아요. 이를테면 세월호가 이제 그런 거 아니겠어요? 많죠. 예. 예. 그럴 때도 많을 텐데 특별히 어떤 사건이 그런 생각을 갖게 했는지. 보람이 있었던 때도 많이 있죠. 제 기억에는 그 소년, 소녀 가장들의 겨울나기라는 그 특집을 제가 이제 만든 적이 있어요. 그래서 부모가 없는, 또는 부모하고 같이 살지 않는 그런 이제 소년, 소녀 가장들이 크리스마스 이런 때, 겨울에, 그 한겨울에 어떻게 겨울을 지내나, 아주 어린 그 중학교 또는 6학년짜리가 자기 동생을 그 보호하면서 사는 그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집에 가서 이제 잠을 자면서 취재를 했죠. 잠은 어떻게 재우나, 이 어린 꼬마 가장인데 자기 동생들 어떻게 재우고, 또 새벽에 일어나서 어떻게, 또 사실 6학년이면은 본인이 일어나기도 좀 힘든 나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일어나가지고, 그 여자애였는데 자기 동생들 머리 빗겨주고 학교 보내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취재를 한 다음에, 이거는 내가 취재만 할 게 아니라 좀 모금을 했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 선배들한테 얘기를 해서 그 소년, 소녀 가장 그 모금함을 하나 만들었어요. 제가 회사에. 그랬더니 거기 그래도 그 성금이 좀 많이 거쳤어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그 친구한테 전해준 기억이 나요. 그런 거는 제가 큰 무슨 선행은 아니어도 취재도 했지만 조금의 도움을 줄 수 있어서 좀 지금 기억에 나고요. 근데 또 말씀하신 그 절망감을 느낄 때가 어느 때냐 그러는데, 같은 이유로도 절망도 느꼈죠. 이런 친구들을 지금은 물론 이제 그때하고는 이제 많이 다르게 복지제도라든지 이런 게 발전이 됐죠. 그래서 그때보다는 사정이 좀 나아졌겠지만 아직도 아마 그런 손길이 필요한 그 소년, 소녀 가장들이 많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쪽에 우리가 더 좀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나, 이제 이런 생각을 하죠. 기자를 이렇게 하다가 이제 정치권으로 이렇게 옮기잖아요. 그런 특별한 계기가 있었는지 궁금하고요. 그 또 계기가 무엇이었는지 궁금해요. 그리고 정치권으로 이렇게 그 첫 발을 내디딘 후에 가장 먼저 한 일은 무엇인지 더 궁금합니다. 네. 저희가 기자를 할 때 이제 그 IMF 외환위기가 이제 닥쳐서 그때 굉장히 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이제 경제적으로도. 그래서 회사에 계속 다니기도 좀 어렵고, 월급이 상당히 밀렸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 새로운 결심을 좀 해서, 이제 언론사를 이제 그만두게 됐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정치권에 들어와서 특히 이제 지역에서 출마를 했기 때문에 저는 좀 생활 정치가 돼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좀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처음에 했던 거는 저겁니다. 공약으로 포천하고 연천의 고등학생들은 수능 시험을 의정부에 나가서 수능 시험을 봤어요. 그 포천하고 연천에는 수능 시험을 볼 만한 장소가 없었어요. 음향시설이 돼야 되고 이렇기 때문에.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 이거 수능 시험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고3 입장에서. 그런데 그 1시간 반씩 막 일찍 일어나 가지고 타지에 나가서 시험을 본다는 게 좀 불합리하다 그래 가지고 수능 시험을 볼 수 있도록 포천 학생은 포천, 연천 학생은 연천에서 볼 수 있도록 제가 하겠습니다 해 가지고 그게 성사가 잘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산도 받아내고 해서 이제 음향시설도 갖추게 됐고. 근데 그거를 학부모들이 굉장히 저한테 좀 고마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하나는 제가 좀 잘했던 것 같고. 그 다음에 조금 그 하드웨어적인 측면에서는 이제 포천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구리 포천 간 민자고속도로. 지금 포천은 서울에서 굉장히 가까운 거리인데요. 너무 차가 많이 막힙니다. 교통체증이 심하죠. 그래서 구리 포천 민자고속도로 이것이 이제 그 전에 한 10여 년 동안 말만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해결을 못했어요. 근데 제가 그래도 우리 지역 주민들 도움도 받고 또 중앙부처 다 찾아다니면서 그 해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 확보도 잘 됐고 물론 설계는 다 끝났고 또 지금 한참 공사가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올해 예산도 한 4,600억 원 정도 이제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그 점은 좀 제가 좀 보람이 있고요. 또 이제 연천 말씀드리자면 거기도 이제 경원선 지금 기차가 다니는데 그 기차를 전철로 바꾸는 전철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정대로 올해 이제 착공이 되게 됐어요. 그래서 그런 것은 좀 그래도 열심히 해서 보람이 있는 일이 아니었나 이런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18대에 처음으로 이렇게 국회의원이 됐고 19대 때 재선을 하셨습니다. 그 처음 국회의원이 되면서 이것만은 꼭 해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먹은 게 있으실 텐데 그 잘 되고 있는지 궁금하고요. 지난번 이렇게 기사를 제가 이렇게 보니까 법률 소비자 연맹인가요? 거기에서 공약 충실도를 평가한 결과 국회의원, 지역구 국회의원 246명 중에서 4위에 이렇게 올랐더라고요. 제가 이제 공약 충실도가 높은 이유는 아마 그 무리한 공약을 만들지 않았기 때문에 그랬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리한 공약을 그러니까 당선만을 위해서 무리한 공약을 내세우다 보니까 그 공약을 지키기가 어려워지잖아요, 결국. 그래도 이제 저는 공약은 좀 지켜야 된다 해서 지킬 수 있는 공약을 내걸었고 또 착실하게 그 공약이 잘 이루어지도록 이제 노력은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이제 수능 시험장 유치하는 것도 그래서 됐고, 그리고 제가 조금 그래도 보람이 있다면은 뭐 의료법 개정안 같은 것도 냈어요. 상임위하고 관계없이. 그거는 뭐냐면은 이 병원에서 이제 진료 기록부를 허위로 작성한다든지 수정을 한다든지 이렇게 되면은 나중에 의료 분쟁, 의료 소송에 갔을 때 환자들은 병원 측보다는 굉장히 정보도 약하고 약자 아닙니까? 그런 경우에 이제 환자들이 병원 쪽에 지는 경우가 많죠. 의료소송 붙으면. 그래서 이런 건 안 되겠다. 환자의 권익을 보호해야 한다는 차원에서 그런 그 진료 기록부 기록과 그거에 어떤 변경에 대해서 굉장히 그 좀 기준을 까다롭게 했어요. 그거를 수정한다든지 이 허위로 뭐 기재를 한다든지 이러면은 이제 강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그래서 그 법이 잘 통과가 됐죠. 그런 것도 좀 보람이 있고 또 북한 이탈 주민이 지금 많이 있잖아요. 한 2만 6천 명 정도 되는데 그분들이 여러 가지 그 정신적인 트라우마가 있습니다. 북한을 탈출해서 또 해외에서 떠돌다가 우리 대한민국까지 오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기 때문에 이게 좀 트라우마가 있어요. 또 어린애들도 많고 여성들이 또 많고. 그래서 이분들에 대한 건강검진, 정신건강이죠. 정신건강에 대해서 상담을 좀 계속 해줘야 되겠다. 그래서
북한 이탈 주민 지원에 대한 법률 이제 개정안을 냈는데 며칠 전에 잘 통과가 됐습니다. 물론 그 위원회 대안으로 이렇게 됐지만 그래서 상당히 좀 그런 것도 좀 보람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아까 접경 지역 말씀을 드렸는데 통일 문제에 있어서도 우리가 남북이 우리가 그냥 막연하게 통일 대박론 이렇게만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비정치적이고 비군사적인 분야에서 우리 남북한이 공동으로 좀 할 수 있는 작은 일을 찾아보자. 그래서 생각해낸 것이 남북 그 접경 지역에 대해서 여러 가지 공동으로 관리할 그런 그 거리가 있겠더라고요. 예를 들면은 임진강에 수해가 나면은 북한하고 우리 쪽 같이 수해 피해를 많이 입었어요. 그래서 그런 수해 관리에 대한 그 공동 대처. 또 DMZ 안에는 지금 산불이 나도 끌 수가 없습니다. 거기 들어갈 수가 없어요. DMZ 내에 산불이 났을 때 공동 대처하자. 또 지금 그 접경 지역에서 특히 북쪽에서는 말라리아가 또 많이 또 성행하고 있어요. 병충해. 이런 것도 좀 공동 대처를 하자. 등등 해서 접경 지역을 남북한이 공동으로 학술 조사도 하고 공동 또 자연재해 공동 대처도 할 수 있도록 남북 접경지역 공동관리위원회를 구성하자 해서 제가 결의문을 발의를 해가지고 이게 지난해 말에 이제 통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북쪽에 이 결의문을 지금 제안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런 게 잘 되면 우리가 통일에 대해서 막연하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 그 한 걸음 한 걸음이 모여가지고 결국 우리가 멀리 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그 남북 간에 할 수 있는 일을 실천할 수 있는 일을 찾는 것이 중요하겠다. 근데 그런 그 결의문을 발의를 했는데 잘 돼서 좀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는 의원님께서 새누리당 초재선 의원 모임인 혁신연대 간사를 이렇게 맡아서 혁신연대를 이렇게 이끌어 오시면서 정치 현안에 대해서 굉장히 적극적인 이렇게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현실 정치를 하면서 가장 이렇게 답답하게 느끼신 점은 무엇인지 궁금하고요. 그 답답함이 어떤 시스템에서 온 것일 수도 있고 또는 뭐 관습에서 온 것일 수도 있고 문화에서 온 것일 수도 있을 텐데 어떤 점인지 궁금하네요. 우리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관습에서 오는 걸 수도 있고 정말 문화에서 오는 걸 수도 있고 다 복합적인 거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특히 이제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정치를 한다 했을 때는 그 소통, 대화, 토론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이야기를 안 하는 것은 문제가 없어서가 아니라기보다는 그런 그 소통이나 토론의 문화가 굉장히 좀 약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초재선 그 혁신연대 모임을 만들게 된 그 이유도 우리가 솔직하게 토론을 좀 하자. 토론을 하자. 우리가 문제가 있으면 있는 대로 또 없으면 또 없는 대로. 근데 문제가 없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 토론, 소통의 공간을 만들자 해서 이제 혁신연대를 만들었는데 아직까지는 좀 미미합니다. 아직까지는 많은 분들이 또 느끼시겠지만 이 정당과 청와대의 관계, 당청 관계라고 그러죠. 또 정부와의 관계 이런 것이 활발한 의사소통이라기보다는 기존에 이제 관례대로 해왔던 대로 그대로 이렇게 하는 경우가 좀 많은 것 같아요. 이렇게 돼서는 안 되겠다. 우리 국회가 능동적으로 대처를 하고 사회 변화를 능동적으로 이끌어내지 않으면 저는 변화하지 않으면은 망한다고 생각을 해요. 변화하지 않으면 나중에는 정말 그 혁명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스스로 변화할 때 우리가 미래가 있는 것이지 그냥 기존의 관례와 관습대로 하는 것은 좀 의미가 없다. 특히 정치를 한다면 좀 미래지향적으로 대안을 만드는 것이 옳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재선 의원으로서 한국 사회의 가장 큰 문제점이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그게 궁금하네요. 참 드리기 어려운 말씀이네요. 질문도 어렵고. 저는 우리 사회는 뭔가 쏠림이라는 현상이 있는 것 같아요. 쏠림. 그러니까 어떤 사고가 났든 사건이 터지든 아니면 어떤 또 유명한 사람이 또 희망을 주든 그러니까 모든 사안에 대해서 우리는 굉장히 쏠림 현상이 있다.
한때는 막 이거에 대해서 칭송을 한다든지 희망을 건다든지 그런데 약간 또 안 좋은 징조가 보인다든지 새로운 변수가 나타나면 또 금방 또 반대 방향으로 또 쏠림 현상이 또 일어나고요. 좀 불안정한 것이죠. 그래서 그런 것은 좋지 않겠다. 근데 그 쏠림이라고 하는 거는 저는 굉장한 에너지일 수도 있어요. 우리가 2002년 그 한일 월드컵 때 대단하지 않았습니까? 그거는 굉장히 좋은 쏠림이죠. 그렇죠? 우리 그 국민들의 에너지를 볼 수 있었고 또 희망도 읽을 수가 있었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로 또 나타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린 그런 쏠림 현상이 있는 거는 어쩔 수가 없고 하지만 그 쏠림이 방향을 잘 잡기 위해서는 역시 지도자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 쏠림의 그 방향을 잘 잡고 그것이 그 힘이 이제 에너지가 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지도자들의 할 일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서 저는 이제 그런데 좀 역점을 두는 지도자가 많이 나왔으면 좋겠고요. 우리 정치권에서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끌려가고 딸려가기보다는 좋은 흐름들을 만들어내는 것이 굉장히 필요하다. 그래서 저는 이 파퓰리즘은 우리가 정말 유혹을 많이 받지만 그건 극복해야 될 대상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젠 그 책지에 네. 필수 질문입니다. 필수 질문인데요. 의원님께서 가장 감명 깊게 읽은 책은 무엇인지요? 그 제가 읽은 지 오래된 책은 아닌데요. 우리 그 이황 선생의 자성록이라는 책이 있죠. 그 자성록이라고 하면은 이제 이황 선생께서 그 학문적인 여러 가지 주제에 대해서 그 제자들하고 그 편지를 주고받은 것을 이황 선생 말년에 이제 엮어놓은 그런 책이에요. 그런데 그 책을 조금 쉽게 그 설명해 놓은 책이 나왔어요. 이 함양과 채찰이라는 책인데요. 이것은 그 마음 공부에 대한 책이죠. 그래서 퇴계 이황 선생이 학문을 닫고 또 본인의 여러 가지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에 대해서 그것을 좀 잘 알 수 있는 그 자성록이라는 책을 쉽게 설명해 놓은 책인데 굉장히 그 의미 있는 구절도 많고요. 그래서 제가 열심히 밑줄도 치고 또 메모도 옆에 이제 하면서 책을 읽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저는 좀 권해드리고 싶어요. 많은 그 청소년들한테도 그렇고. 예. 함양과 채찰, 그러니까 일단 그 단어가 쉽지 않죠. 단어가 어렵죠? 함양이라는 단어가 네, 이렇게. 학식을 넓혀서 이렇게 그 심성을 닦는다는 말이고, 채찰이라는 말은 그 이렇게 깨닫는 것을 몸으로 실천한다는 말인데 이런 말부터가 어렵고, 그 다음에 또 이왕 하면은 뭐 우리가 그 이기론 논쟁에서도 끊임없이 이렇게 느낀 거지만 그거 쉽지 않습니다. 저도 이황 선생 그러면 이거 제가 뭐 성리학을 아는 것도 아니고 해서 좀 어렵게 생각이 됐습니다만 보니까 오히려 그 현대인이 읽으면은 참 도움이 될 만한 그런 내용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책을 굉장히 열심히 봤는데 아마 이 책의 그 주요한 내용 그 키포인트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것은 말씀드린 대로 그 마음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요즘에 보면은 정보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요새 뭐 SNS다 뭐다 해서 정보 공유도 많이 할 수 있고 또 인터넷 세상이기 때문에 그런 그 정보와 지식이 넘쳐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무언가 좀 허전하고 이게 정리가 좀 잘 안 되고 이런 경우도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또 학교에서도 어떤 지혜보다는 또 인성보다는 이제 지식을 많이 가르치는 그 현상인데요. 안타깝죠. 그런데 이 책을 읽음으로 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지식을 접근하는 데 있어서의 필요한 마음가짐, 또 우리가 살다 보면 많은 그 고민과 고뇌와 번뇌 이걸 느낄 수밖에 없잖아요. 하지만 그런 것을 잘 관리하고 이겨낼 수 있는 그 마음에 대해서 쓴 책이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그 필요한 책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과문하지만 현실 정치를 지금 하고 계시고 더욱이나 현실 감각이 아주 뛰어난 기자 출신 국회의원이신데 그렇다면은 그 본질을 강조하는 퇴계보다는
현실을 이렇게 강조했던 율곡에 더 가까울 것 같은 그런 생각이 저는 네. 일차적으로 들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태계에 특별히 이렇게 이끌렸던 태계의 뭐 사상이라고나 할까, 또 그 방금 말씀하신 그런 태계의 자세, 마음 공부의 자세, 뭐 이런 측면도 있겠습니다만, 태계에 그렇게 특별히 끌렸던 이유는 무엇인지 궁금하네요. 저는 기본적으로는 이제 그 현상과 현실과 어떤 근본, 이것은 뭐 둘은 아닌 것 같아요. 하나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근본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그 근본에 대한 깨달음 내지는 근본에 대한 그 고려, 깊이가 있으면 그 현상도 그만큼 더 잘 보인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특히 이제 현실 정치인으로서 좀 매력이 있다 그 느낀 점은 굉장히 겸손함을 많이 강조를 하셨어요. 그리고 이황 선생께서는 그 조정에서 계속 그 높은 벼슬, 관직을 주려고 애를 썼는데, 물론 관직에 나선 적도 있어요, 이분이. 근데 이분이 상소를 여러 번 올렸는데, 그 상소는 우리가 보통 상소 그러면 억울함을 호소한다든지 뭐 이런 거를 상소라고 하는데, 관직에 나아갈 수 없음, 관직에 나아가지 못하는 심정을 그 임금께 그 편지를 여러 차례 썼더라고요. 그러면서 굉장히 그 겸손한, 본인의 능력을 굉장히 어떤 겸손하게 생각하고, 그러면서 이 어리석음을, 어리석은 자가 뭐 벼슬을 훔치면 되겠습니까? 막 이런 식의 어떤 그 편지도 쓰고 그러셨더라고요. 그래서 이 본인을 되돌아보기에는 굉장히 좋은 책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함양, 이거는 이제 심성을 닦는 것이고, 그런데 그 심성을 닦기 위해서는 굉장히 좋은 책이다. 그래서 저희가 요즘 이제 요즘은 자기 PR 시대 뭐 그러지 않습니까? 특히 정치인들은 더 하죠. 엄청 PR을 해야 되고 PR을 하고 싶고 PR이 필요하죠. 근데 PR을 하기 전에 그 겸손함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겸손함이라고 하는 것은 뭐 이건 비굴함도 아니고 자기 자신을 무조건 낮추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을 제대로 알고 자기를 제대로 되돌아볼 수 있는 능력이 아닌가, 그런 생각에서 저는 이 퇴계 이황 선생의 어떤 겸손함, 이런 게 그냥 확 와닿더라고요. 예. 이제 좀 가벼운 질문 몇 가지를 좀 해볼까 합니다. 의원님은 한 달에 어느 정도의 책을 읽으시는지 네. 궁금해요. 일단 기자 출신이니까 읽는 데는 굉장히 익숙하실 것 같은데. 가볍지만 굉장히 어려운 질문인데요. 예. 저는 책을 비교적 좋아하는 편이라 이제 일주일에 한 권 읽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솔직히 일주일에 한 권을 읽기가 좀 어려워요. 그래서 열흘에 한 권 정도는 그게 되더라고요. 일주일에 한 권 읽으려고 노력을 하면. 그래서 한 달에 한 3권은 평균적으로 읽는 것 같아요. 주로 언제 읽으십니까? 저는 이제 우리 지역에 왔다 갔다 하는 시간이 있죠. 연천, 포천, 이제 차 속에 있는 시간. 그 다음에 이제 주말 저녁. 낮에는 또 바쁘니까요. 뭐 이런 날 이제 책을 읽죠. 예. 그려지네요. 또 서울서 포천이 멀기 때문에 네, 예. 차 타고 가면서 책 읽고 가는 모습이 그려집니다. 요즘 청소년들이 책을 옛날보다는 훨씬 덜 읽는 것 같아요. 네. 특히 인터넷이라든가 뭐 영화라든가 게임이라든가 뭐 이런 영향인데, 이런 영상 매체가 발달하면서 이런 활자 매체의 그런 영향력들이 많이 이렇게 줄어들고 있는 그런 느낌도 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서가 아주 중요하다는 생각은 또 여전히 들잖아요. 네. 그런 점에서 청소년들에게 독서의 중요성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경험을 쌓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또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공간적인 한계도 있고 뭐 시간적인 한계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책을 읽는 것만큼 좋은 경험을 쌓을 수 있는 방법이 또 있겠나. 그래서 저는 그 책을 읽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간접 경험을 이렇게 쌓을 수가 있고, 또 책이라고 하는 것은 다양하기 때문에 그 속에서는 우리가 직접 경험하기에는 부담스러운 무슨 그런 또 경험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책이라고 하는 것은 자유롭기 때문에 우리
내 성격이 아니지만은 책 속의 주인공은 내 성격은 아니지만은 충분히 또 자유스럽고 자연스럽게 많은 경험을 할 수가 있잖아요. 소설인 경우에. 그런 경우에는 저는 굉장히 얻는 것이 많다고 봐요. 그래서 청소년들은 책을 많이 읽어서 세상이 그만큼 넓고 다양하고 또 깊이가 있고 이런 것을 경험을 해야 나중에 본인이 이제 어떤 성장하는 데 있어서 고민을 한다든지 결정을 할 때 그래도 비교적 좀 좋은 결정을 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좀 해보죠. 책과 그 도서관에 얽힌 에피소드는 누구나 한두 개씩 있는데요. 이를테면 뭐 공부를 하러 갔는데 예쁜 여학생이 있어서 공부가 도저히 안 됐다든가 어떻든 그런 재미난 일화 있으면 좀 소개해 주실래요? 갑자기 특히 여학생 생각은 잘 안 나고요. 여 선생님 생각은 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뭐 그런 우리가 흔히 오늘 얘기하는 이런 책은 아니지만은 이제 참고서에 얽힌 얘기인데요. 제가 중학교에 들어가서 저는 참고서를 처음에 살 수가 없었어요. 참고서 뭐 집안 형편도 그랬고 그리고 참고서가 그렇게 중요한지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이제 입학해서 첫 시험이 이제 3월 말고사죠. 그걸 쳤는데 성적이 뭐 아주 좋진 않았어요. 그랬더니 우리 담임 선생님이 그때 초임 교사하셨어요. 대학을 졸업하고 처음 이제 교사가 되신 분이에요. 선생님이 되셨는데 저를 부르시더니 아까 말씀 제가 드렸습니다마는 운동보다는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게 좋겠다 그러면서 참고서를 3권을 주시면서 공부를 하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선생님이 너무 고마웠고 또 잘 보이고 싶었습니다. 중학교 1학년이니까 또 사춘기죠. 그죠? 그래서 그날로 4월 말고사를 준비한 것 같아요. 공부를 해야 되겠다 내가. 선생님이 책까지 주셨는데. 그래서 제 인생이 사실 그 3권의 참고서 때문에 바뀐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요. 네. 그래서 그 선생님 지금 이제 그 교장 선생님이 되셨어요. 다른 학교에. 그런데 이제 그 기억이 나고 그만큼 책이 좀 중요한 거 아닌가. 참고서가 됐든 어떤 책이 됐든 저는 책은 다 중요한 게 아닌가. 또 책과 얽힌 인연이 있다면 굉장히 소중한 거겠죠. 예. 저는 그 참고서와 얽힌 인연 저는 평생 아마 제가 간직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국회의원 김영우가 아닌 그냥 아버지 김영우로서 그 자식들에게는 주로 어떤 말들을 많이 해주고 계시는지. 제가 아빠로서는 좀 부족한 점이 많이 있죠. 늘 바쁘고 많은 시간을 이제 우리 애들하고 같이 못하니까 그런 점에서 늘 미안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해주고 싶은 말 또 기존에도 좀 제가 강조하는 것은 2가지인데요. 하나는 겸손입니다. 좀 겸손하는 것이 굉장히 저는 중요한 좀 미덕이라고 봐요. 그것이 힘이 약해서 겸손한 것이 아니고 겸손한 사람만이 자기 자신을 좀 돌아볼 수 있고 또 남에 대해서 배려를 할 수 있고 그래서 겸손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이제 2번째는 아까 저희 아버님 얘기를 좀 했습니다마는 서두에 그 성실함이죠. 무엇이든지 성실하게 하고 나서 하늘의 뜻을 기다리는 그 진인사 대천명 이런 것이 성실함을 이야기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런 성실함이 중요한 것 같아요. 예. 의원님이 퇴계에 정말 영향을 많이 받았다 이런 생각은 확실하게 드네요. 마지막으로 퇴계 학파라 그럴까 이제. 마지막으로 올해 그 국회의원 김영우로서의 꿈과 자연인 김영우로서의 꿈은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십시오. 국회의원 또 자연인 이렇게 나누기는 참 어렵긴 합니다만 저는 이제 올해도 이 하반기 국회에서 외교통일위원회 아마 지금 이제 간사로 이렇게 그 활동을 좀 하게 될 것 같은데요. 저는 우리가 이제 통일 문제에 있어서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굉장히 그 현실 가능한 구체적인 그런 그 통일 운동을 좀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제가 접경 지역도 이제 답사도 했고 합니다만은 외통위에서 그런 지금은 남북 간에 굉장히 긴장된 상황입니다만은 이런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남북이 같이 할 수 있는 일을 좀 찾아봐야 되겠다. 북한의
어린이들을 돕는 일이라든지 아니면 남북의 학술적인 무슨 뭐 공동 연구를 할 수 있는 이런 그 이슈를 좀 발굴한다든지 해서 그렇게 좀 작은 거림입니다만은 그 통일과 관련해서 외통위원으로서 그런 역할을 좀 해보고 싶고요. 자연인으로서는 뭐 사실 방금 말씀드린 내용하고 일맥상통합니다만은 제가 이제 접경 지역을 답사하면서 그 접경 지역에 대한 그 책을 좀 쓰고 싶어요. 그래서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잘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열심히 좀 책을 써서 접경 지역이 가지고 있는 그 의미와 또 역할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알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제 책을 썼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을 가져옵니다. 네, 남북 관계가 이렇게 오랫동안 경색되어서 참 걱정 많았는데 참으로 이렇게 기대되는 말씀입니다. 이제 그 김 의원님이 권장 도서로 그 말씀하신 이 하명과 제찰이라는 책에서 인상 깊은 대목을 저와 김 의원님이 직접 낭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제가 이렇게 그 낭독해 드릴 건데요. 이 책을 쓴 그 저자가 태계가 제자들에게 보낸 그 자성록의 일부를 그 평가하는 내용입니다. 잠시 읽어드리겠습니다. 태계에게 공부란 높은 벼슬에 올라 목표를 달성했으니 이제 접어도 되는 그런 것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그는 공부를 처세의 도구로 삼지도 않았습니다. 태계의 공부로는 자신의 삶에 대한 성찰 그 자체이기도 합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을 하게 되면 언제 그랬냐는 듯 공부와 담을 쌓는 현대인에게 시사하는 바가 많은 것이 바로 이 자성록입니다. 네, 퇴계 이황 선생께서 이제 이런 그 글을 남기셨습니다. 옛 청년들은 말을 함부로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행동이 말에 미치지 못하게 됨을 부끄러워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진리를 탐구하기 위해 벗들과 서로 편지를 주고받으며 말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한 일입니다. 부끄러울 따름입니다. 겸손하시죠? 그리고 한 구절만 더 좀 낭독을 하자면 이건 우리 정치인들이 좀 새겨 들어야 될 말씀 같아요. 높은 덕을 쌓아 널리 알려지지 않은 채 갑자기 정치를 맡게 되면 임무를 감당하지 못하여 일을 그르치기 쉽습니다. 지극한 정성을 기울여 완전히 신뢰받지 못하면서 억지로 떠들어대면 스스로 치욕거리가 되고 맙니다. 옛 사람들이 걸리고 넘어진 실패의 사례를 보면 모두 이러한 부족함에서 비롯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새겨들만 하죠? 예. 아유, 낭독, 하는 것을 옆에서 이렇게 엿보면서, 감동이 이렇게 밀려온 것은 곳곳에, 페이지를 넘기는데 곳곳에 이렇게 밑줄이 쳐져 있네요. 얼마나 책을 꼼꼼히 자주 이렇게 읽는지, 또 어떻게 읽는지, 그런 생각을 이렇게 갖게 해서 참으로 감동적입니다. 참으로 그 삶의 지표가 될 만한 좋은 구절을 이렇게 낭독해 주신 것 같습니다. 정말 감사드리고요. 공사 다망한 가운데 이렇게 귀한 시간을 내주셔서 참으로 이렇게 책지로서는 참으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지막으로 시청자와 독자들께 작별 인사 좀 해주시죠. 네, 오늘 온북TV에서 우리 오봉옥 시인님과 좋은 말씀을 나누게 돼서 제가 반갑고요. 특히 이 방송을 시청하는 분들은 정말 책에 대해서 또 소중함을 아는 분들일 것 같아서 제가 마음도 놓이고 또 저도 행복합니다. 지금 청소년들 얼마나 많이 지금 힘들어해요. 어깨도 많이 처져 있죠. 또 미래에 대한 불안감도 아마 그만큼 클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우리 어른들이 더 잘해야 되겠습니다만은 이런 때일수록 우리 청소년들이 좀 좋은 책을 많이 접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되면은 저는 우리 대한민국 또 책을 읽는 이 청소년 여러분들의 미래는 저는 밝다고 아주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온북TV도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좋은 책 많이 읽어주십사 하는
그 부탁의 말씀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 가지 아픈 사건들이 많았던 2014년 한국의 봄이 가고 있습니다. 루이제 린저가 그랬던가요? 세상에 영원한 것은 없다. 모든 것은 끝이 난다. 고통 또한 그렇다. 이런 말을 루이제 린저가 했는데요. 그렇습니다. 올봄의 고통이 영원하진 않을 겁니다. 그 고통을 이겨내는데 책 또한 작은 힘이 되지 않을까 감히 생각해 봅니다. 시청자 여러분,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내주에 다시 새로운 초대 손님을 모시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